2026년 1월 유럽연합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문건 하나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유럽 방위기금의 지원을 받고 싶으면 무기 부품의 65% 이상을 반드시 유럽산으로 채워라. 이것은 겉으로는 침체된 유럽의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파죽지세로 성장하는 한국 방위산업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겠다는 독일과 프랑스의 노골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조항 하나 때문에 한국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모두가 한국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유럽연합은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치명적인 규제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아주 기막힌 방법으로 이 법안을 역이용해 오히려 독일의 안방인 유럽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묘수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파놓은 함정, 하지만 한국은 그 함정을 어떻게 디딤돌로 만들어버렸는지 그 소름돋는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부터 냉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이 내세운 유럽 방위산업 전략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는 아주 교묘하고 치졸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인 유럽 내 부품 조달 비율 65%라는 수치는 단순한 경제적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이미 유럽제를 압도하기 시작한 한국산 무기를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기 위해 설계된 정밀한 비관세 장벽입니다. 미국 무기는 나토 표준이라는 명분으로 건드리기 어렵고 러시아 무기는 이미 적성국 무기이니 논외로 친다면 이 법안의 타깃이 대한민국 하나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뻔한 노림수였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도 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자니 유럽연합의 막대한 보조금을 포기해야 하고 독일 무기를 사자니 납기는 하세월이고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독일은 바로 이 딜레마를 파고들어 폴란드가 결국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 기업들은 독일의 허를 찌르는 기가 막힌 역발상을 제안합니다. 바로 폴란드 현지 생산이라는 카드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협상 테이블에서 아주 담담하게 제안했습니다. 규제가 문제라면 우리가 폴란드 안에 공장을 짓겠습니다. 그곳에서 폴란드 노동자가 폴란드산 철광과 부품을 사용해 전차를 만들면 그것은 법적으로 완벽한 유럽산 무기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를 현대판 산업 전략으로 완벽하게 재현한 것입니다. 독일이 한국산 무기를 막기 위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 안으로 한국은 합법적인 현지 생산이라는 목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한 셈입니다. 이 전략이 소름 돋는 이유는 단순히 규제를 피하는 것을 넘어 독일이 만든 제도를 역이용해 그들의 지갑까지 털어가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K2PL 전차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유럽이라는 라벨을 달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이 약속한 그 막대한 방위산업 지원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전차에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폴란드 공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독일이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한국 방산의 유럽 현지화를 돕는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 역시 이 제안에 열광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을 전수받아 유럽 내의 핵심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결국 독일은 자신들이 쳐놓은 그물에 자신들의 발이 걸려 넘어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려던 욕심이 오히려 한국에게 유럽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해준 결과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독일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어가며 한국을 막으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내부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을 때 독일이 보인 반응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불과 9개월 전 독일의 한 유명 방송이 한국을 향해 한국은 희망이 없는 지옥이다. 곧 침몰할 배다. 라고 악담을 퍼부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그들은 세월호 참사나 일부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을 조롱했지만 지금 와서 냉정히 분석해보면 그것은 일종의 비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독점하던 자동차, 가전,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한국에게 추월당한 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방위산업마저 위협받자 나온 히스테리적인 반응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의 저주와 달리 2026년 1월 현재 진짜 침몰하고 있는 배는 다름 아닌 독일 자신입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가 바로 독일 제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폭스바겐 사태입니다. 87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독일 본토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수만 명의 구조조정을 논의해야 할 만큼 그들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이 지경인데 방산이라고 다를까요? 독일 방산기업들은 부품 공급망 붕괴로 인해 전차 하나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브랜드가 가졌던 절대적인 신뢰와 효율성은 이미 무너져 내린 지 오래입니다. 독일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높은 인건비와 경직된 노동구조 속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생산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한국을 향한 조롱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지였을 뿐입니다. 산업 경쟁력에서 완패한 독일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는 이제 기술도 품질도 아닌 고작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어서 전쟁 나면 돕지 못한다. 그들은 이 진부한 거리 논리를 내세워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물리적 거리마저도 기술과 서비스로 지워버리는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독일은 한국을 공격할 때 거리라는 카드를 집요하게 물고 들어줬습니다.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 전쟁 중에 탱크가 고장나면 부산항까지 가져가서 고쳐올 거냐? 부품 하나 받으려면 배 타고 2달은 걸린다. 라며 아주 합리적인 척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무기 체계에서 유지 보수, 즉 MRO 능력은 도입 비용보다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전차는 겉보기엔 무적의 강철 괴물 같지만 속은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이 맞물린 예민한 기계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전투 중에 엔진이 퍼지거나 사격 풍제 장치에 작은 오류라도 생기면 그 순간 전차는 적의 표적이 되는 거대한 강철관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때 부품 하나가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면 그 전차는 그냥 고철이나 다름없겠죠. 독일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들은 국경만 넘으면 바로 옆집이니 트럭으로 몇 시간이면 부품을 보내줄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무기로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을 깎아내렸습니다. 독일 방산 업체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사후 지원은 우리를 못 이긴다 라는 오만이 깔려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 공격을 아주 우아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받아쳤습니다. 멀어서 걱정이라고요? 그럼 아예 폴란드 안방에 수리센터를 지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 전용 물류 허브를 구축하고 한국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을 대거 파견해 실시간 정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여기서 더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기술 이전이라는 승부수였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돈을 벌기 위해 창정비 같은 핵심 정비 기술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장이 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보내라고 배짱을 부리죠. 그래야 수리비로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뜯어낼 수 있고 구매국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방산 선진국들의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감하게 판단했습니다. 기술 줄 테니 너희가 직접 고쳐서 쓰라고 말이죠. 이건 독일이 상상도 못한 시스템의 파괴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는 한국의 제안에 폴란드 군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안보 파트너로서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지리적 이점을 내세워 거만하게 굴 때 한국은 현지화와 기술 공유라는 전략으로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아예 지워버린 것입니다. 폴란드 군인들은 환호했습니다. 독일 전차는 부품 기다리다 전쟁 끝난다는 농담이 현실이었던 그들에게 한국의 이 속도전과 기술 전수는 그야말로 구세주였으니까요. 한국의 승부수는 정확히 적중했고 거리라는 약점은 오히려 한국만의 독보적인 서비스 경쟁력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제품 자체가 엉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한국 무기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서비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진흙탕과 늪지대에서 증명된 괴물 같은 성능 때문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납기를 맞추느라 성능을 대충 타협한 것 아니냐, 빨리 만든 떡의 설익는 법이다 라며 깎아내리기 바빴죠. 하지만 이 의심을 단 한 방에 잠재운 전설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 수출을 위한 실사격 테스트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미군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등 네로라는 세계 최강의 전차들이 경쟁하고 있었는데요. 루마니아 군 장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마호준 상사가 K2 전차에 올랐습니다. 당시 사격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보통 전차의 유효 사거리는 2km 남짓입니다. 그런데 한국 측은 자신감 넘치게 표적을 3km 밖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km 거리에 있는 표적을 맞춘다는 건 축구장 30개를 일렬로 늘어놓고 그 끝에 있는 작은 깡통을 맞추는 것과 같은 극한의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현장에 있던 루마니아 관계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저 거리에서 명중은 불가능하다는 표정이었죠. 잠시 후 사격 신호가 떨어지고 K2 전차의 포신이 불을 뿜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날아간 포탄은 3km가 넘는 거리를 날아가 표적의 정중앙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명중이 아니라 전차의 성능과 한국군의 운용 능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예술 같은 한방이었던 겁니다. 성능의 증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현지 훈련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폴란드는 국토 대부분이 진흙탕과 늪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전차 기동에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훈련 중에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60톤이 넘는 육중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진흙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기 일쑤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K2 전차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험한 산악지형과 논두렁에서 단련된 ISU, 즉 암내장형 유기압 편수장치 기술 덕분에 이 늪지대를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차체의 높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서스펜션이 지형을 읽어내며 험지를 평지처럼 달리는 K2 전차를 보며 폴란드 지휘관들은 독일 전차는 못 가는데 한국 전차는 간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산압 지형이 70%인 한국의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발된 생존 기술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구 반대편 유럽의 평원을 지배하는 핵심 열쇠가 된 것입니다. 독일이 아우토반 같은 평지에서나 잘 달리는 기공자 전차를 만들 때 한국은 진흙탕을 구르며 싸우는 야생마를 키워낸 셈입니다. 이 압도적인 실전 능력은 결국 주변국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는 이제 유럽을 넘어 예상치 못한 곳으로까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산권 국가들입니다. 한국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의 시선은 이제 폴란드를 넘어 전 세계로, 그것도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려온 가장 놀라운 소식은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강력한 우방이자 전통적인 공산권 국가로 그동안 군사장비의 대부분을 러시아제에 의존해왔습니다. 사회주의 형제국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러시아 무기체계는 베트남 내에서 절대적인 성역과도 같았죠.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이 세계에서 11번째고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 실적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념과 체제의 장벽조차 한국 무기의 압도적인 가성비와 신뢰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을 증명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무기의 신화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빈자리를 한국산 무기가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베트남까지 뚫었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 어디든 한국 무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러시아제 무기에 익숙한 국가들조차 한국산 무기의 호환성과 성능에 매료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흐름은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동유럽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현지 생산 기지까지 갖추게 되자 옆나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들이 전차를 도입하려면 독일의 눈치를 봐야 했고 비싼 가격과 느린 납기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옆집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굳이 독일제를 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폴란드에서 만든 K2 전차를 구매하면 한국의 우수한 성능을 누리면서 동시에 부품 수급이나 정비 지원을 폴란드에서 바로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유럽산 인정, 규정 덕분에 EU의 보조금 혜택까지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심어놓은 생산 공장이 주변국들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큰 그림입니다. 폴란드를 거점으로 동유럽 전체의 무기체계를 한국산으로 통일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것이죠. 독일이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 주변국을 소홀히 할 때 한국은 이웃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거대한 K 방산 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현재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독일과 유럽이 따라올 수 없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과거의 명작인 레오파르트를 붙잡고 부품 공급망 문제로 허덕이며 40년 전 기술을 수리해서 쓰고 있을 때 한국은 아예 차원이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꿈의 전차 K3입니다. 사실 유럽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MGCS라는 이름으로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고 싸우느라 개발 일정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고 시제품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유럽의 상황과 달리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로드맵을 따라 무서운 속도로 K3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K3 전차는 기존 전차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승무원의 생존성입니다. 기존 전차들은 포탄이 적재된 포탑에 사람이 함께 타고 있어 피격 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K3는 완전 무인 포탑 시스템을 적용해 승무원은 차체 깊숙한 곳에 위치한 티타늄 캡슐에 안전하게 탑승합니다. 마치 영화 속 우주선 조종석처럼 말이죠. 동력 체계 역시 형념적입니다. 시끄럽고 매연을 내뿜는 디젤 엔진 대신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전장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소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적의 귀에 들리지 않게 유령처럼 다가와 타격하는 스텔스 전차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는 열을 추적해 날아오는 적외선 유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방어수단이 됩니다. 게다가 AI 기반 사격 통제 장치가 적용되어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탐지하고 공격합니다. 드론이 날아오면 AI가 먼저 감지해 레이저로 격추하고 적 전차가 보이면 0.1초 만에 약점을 찾아내 주포를 발사합니다.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노키아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몰락하고 혁신적인 아이폰이 세상을 지배했던 것과 같은 판도 변화가 방산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K 방산이 가진 진짜 무서움, 초격차입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는 한국의 자신감 앞에
독일 방사는 이제 이류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통쾌한 승리의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명확합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가장 큰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독일과 유럽연합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65% 규제라는 거대한 함정은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유럽 시장에 주류로 진입하는 레드카펫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법조항을 만들며 한국을 비웃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그 법을 뛰어넘을 기술과 전략을 다듬었습니다. 결국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을 멈춘 오만함이 독일을 무너뜨렸고 가진 것 없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한국인의 절실함이 오늘날의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서고 제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K3 전차까지 세상에 나오게 되면 과연 5년 뒤 유럽의 들판에는 어떤 전차가 달리고 있을까요? 독일의 레오파르트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기술로 만든 전차일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방산이 독일의 견제를 뚫고 유럽을 넘어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그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통찰을 깊이 있게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